자, 이번에는 구자령 변호사와 함께하는 사건 인법 코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극단적 선택을 했던 그러니까 이제 성범죄, 그러니까 성폭행, 폭력을 당하고 네. 2차 가해까지 당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던 이해람 중사 사건. 네. 이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 1심 선고 났다 이 기사까지는 저도 접했어가지고 이게 이 정도까지 해결이 안 되고 현재 진행형인 줄은 저도 사실 그렇게까지는 몰랐거든요. 예. 이번에 심상정 후보가 대선 토론회에서 예. 마지막 1분 발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다시 또 주의가 환기되고 예. 이제 재조명 받고 있는데 이게 사실 처음에는 여군 중사 사망 사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제목이 나왔었죠.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너무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유족들의 항의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다가 유족들이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실명으로 이해람 중사 사건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예. 그 대선 토론회에서 외교 안보에 대한 토론이었거든요 그날. 근데 군 인권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만 예. 언급을 하고 네. 그 군 인권에 대한 문제 사례로 대표적인 게 이해람 중사 사건이다. 해결을 촉구한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네.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고 후보 자체도 그리고 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아직 우리가 관심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이런 지금 여론이 좀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마무리 1분 발언에서 그렇죠. 이 얘기를 했으니까 예. 간단하게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이 사건. 이 사건은 2021년 5월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여군 그 부사관 예. 이해람 중사가 상급자인 장모 중사에게 성범죄를 당한 사건이고 예.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걸 은폐하기 위한 2차 가해행위가 반복되자 그 극심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건인데 예. 사건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가해 행위가 이어질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네. 처음에 회식을 마치고 차로 돌아오는데 그 하급 부사관이 운전을 하고 그 뒷자리에서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가해자가 전혀 제3자가 있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으니까 쫓아와가지고 신고할 테면 해봐라 뭐 죽어버리겠다 뭐 조롱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그 가해자의 아버지가 또 뭐 연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하고 분리 조치는커녕 피해자의 신상이 제3자들한테 계속 공개가 됐던 것까지 알 수 있죠. 네. 그러면서 아들이 명예롭게 전역할 수 있게 해달라. 그분들이 생각하는 명예라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또 압박을 했고 상급자들은 보고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 조치를 안 하고서 상부로 보고를 올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까지 나서서 네. 한 3번, 4번, 한 5번째 정도의 이제 상급 이제 자한테 보고가 올라갔던 사건이니 그 혼자서 겪어야 할 고통들이 얼마나 심했을까. 그래서 그 같이 군 생활을 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예비 배우자가 있었는데 이 예비 배우자한테까지도 사람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넘어가게 해라.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마음에 치부이고 알리고 싶지 않은 거를 아무런 스스럼 없이 남편 될 사람한테까지 그렇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군 생활을 어떻게든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예비 배우자랑 혼인 신고를 해서 부대를 옮기고 같이 이렇게 좀 정신적 안정을 취하고 싶었는데 그 혼인 신고를 한 그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더 안타까움을 샀던 그 사건이고 그래서 유족들이 이게 지금 아직 그 조직적 은폐에 대해서는 수사와 그런 제재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게 지금 이어지고 있고 저도 아직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 알았거든요. 장례식을 아직 치르질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그건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심상정 후보가 일본 발언에서 사건이 군의 장막 속에 가려지고 은폐됐다. 지금 야 3당에서는 특검법 발의에 다 합의를 했는데 여당에서도 조속히 이거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이런 촉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가해자 장모 중사 1심 판결 선고 나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네네. 징역 9년형이죠. 근데 9년형이 선고됐는데 이 사건의 시작이었던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죄 요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온 거고요. 이것만. 네, 이것만. 이 부분은 사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피해자 진술도 명확했고 그 범행 그렇죠. 범행이 이루어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감히 뭐 다툴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가해자도 이제 시인을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때 이제 법적으로 쟁점이 될 만했던 거는 치상. 치상. 상해의 개념에 인정될 수 있느냐 요거였는데
사실 과거에는 물리적으로 이게 몸싸움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상처가 생겼다. 이거 이외에 그런 거 없이 정신적인 그 심리 상태를 상해로 인정할 수 있는가. 사실 법적으로는 이걸 생리적 기능 훼손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신체적인 물리적인 이런 기능 훼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사실 생리적 기능 훼손으로 들어가는데 법적 개념은. 근데 실무에서는 과거에는 좀 사실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저했던 것도 사실이긴 한데 최근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인정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는 진단서에서 정신과적 진료에 의해 가지고 이분이 지금 정신적으로 상해에 이를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은 치상을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그때 진단서를 보면은 급성 불안장애 뭐 이런 진단서가 명확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정신적인 고통이 가장 극단까지 가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뭐 상해의 개념이 된다 안 된다 이걸 논할 정도의 그런 애매한 상황도 절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도 치상까지 다 인정이 됐고 그 안에서도 양형도 굉장히 좀 더 여태까지 선례에 비해서는 더 나온 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도 이번에 치상 그렇죠. 그에 포함이 됐다. 그렇게 인정을 했다. 재판부에서. 예. 그리고 근데 저거 또 다른 또 혐의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보복 협박이고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이 부분이 무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족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고 이거는 이제 사실 재판부에 대한 그런 판결에 대한 반발보다는 오히려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할 수밖에 없게끔 굉장히 부실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에 또 포인트가 더 많이 맞춰져 있는 걸로 보이긴 해요. 예. 왜냐면은 이제 일단은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신고할템 해봐라 이렇게 조롱하면서 너 신고하고 나 이렇게 문제 삼고 이러면 죽어버리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법적으로는 보복 협박죄가 일반 협박이 있고 보복 협박이 있어요. 그래서 보복 협박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범죄입니다. 이거는 특별법으로 넘어 특가법상의 보복 협박죄이기 때문에 가중처벌. 가중처벌 됩니다. 굉장히 또 죄질도 안 좋은 그 자체가 중범죄인데 형량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상한이 그러면 30년, 가중될 때는 50년까지. 그리고 자신의 형사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증언하거나 뭐 단서 제공했다는 거에 대해서 보복하는 거니까 이건 죄질이 너무 안 좋은 범죄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무죄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반발이 있는데 이게 협박의 개념은 형법상의 협박이랑 똑같아요. 그럼 이제 이전에 그 협박죄의 판례들을 쭉 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 지금 이제 죽어버리겠다라는 거는 너를 죽이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죽겠다는 거니까 사실 그 피해자에 대해서 이게 위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례가 사실 인정된 사례도 있고 부정된 사례도 있어가지고 그 구체적인 사건들을 봐가면서 지금 판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의 압박을 느끼는 상황이 있었는데 달랑 요거만 가지고 지금 재판이 됐으니 오히려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니냐. 군사 이제 군 수사 당국의 부실한 수사를 더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유족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거는 군 검찰에서도 그래서 판단을 달리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가해자 노무호 준이 같은 경우는 아직 선고가 안 나왔는데 뭐 그 와중에 보석이 됐다는 얘기가 또 들리고 또 고 이해람 씨 중사 아버지가 계속해서 청와대 앞에 1인 시위도 하고 계시고요. 근데 또 이게 아까 그 심상정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그 특검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특검 되겠습니까? 사실 뭐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에는 좀 핑계거리로 내세워서 여당에서 얘기하는 게 군 검찰이나 이런 데의 수사 결과를 먼저 보자. 그리고 군사법원법 개정을 먼저 하자. 근데 지금 군사법원법 개정도 넘어갔고 결과도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그 2차 가해 상급자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야삼당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지금 결단만 내리면 되고 미루는 데에 대해서 언급했던 그런 핑계들도 사라졌기 때문에 이거는 도입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되고 또 돼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요. 이게 언론에서 계속해서 잇따라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뭐 이제 핵심은 그 주가 조작에 동원된 주식 계좌가 여러 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저번에 한번 이제 앵커님이랑 대화를 나눴을 때 그거였고 거기다가 또 추가로 이번에 이사 직함도 갖고 있었더라. 도이치모터스 이사 직함. 그렇죠. 그게 하나 이제 또 추가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 그 주가 조작에 대해서 알았냐? 결국은 그거거든요. 핵심은. 그러니까 알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냐라는 취지의 이제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드리자면은 그간 이게
그 사건 구도를 봤을 때는 예. 김건희 씨가 그 계좌를 1인 매매로 이제 맡겼고 예.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잘 몰랐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나온 내용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의 제품 및 디자인 전략팀 이사 직함을 사용한 게 확인됐다. 이 내용이 나왔어요. 이거는 허위 이력은 아닌가 보네요. 그렇죠. 이건 아닙니다. 예. 요거는 국내임 측에서도 그 이력 사용한 건 맞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쟁점이 되는 건 단순 투자를 맡겼다가 손해봤다. 여태까지 이제 딱 그거였거든요. 해명이. 예. 근데 단순 투자자 맞나? 라는 거죠. 이제는 그러면 외부인이 아니라 외부인 겸 단순 투자자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 이게 내부자 아닌가? 라는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비상근 무보수 이사 직함만 사용했던 것이고 권오수 회장이 홍보를 맡아달라고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예. 이 직함만 사용하면서 홍보 행사나 이런 데 참여만 했다. 내부 경영이나 이런 거는 관여한 적도 없고 예. 실제로 업무를 본 이사는 아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범죄 일람표 거기에 네. 그 이름이 뭐 도모모로 나와 있잖아요. 이제 익명화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그것도 한번 논란이 있었는데 예. 이게 이제 작년에 법무부에서 훈령을 개정하면서 추미애 장관 시절에 그 진행 중인 사건 이런 것들은 국회에 대해서도 네. 원문 그대로 공개하지 않고 요약본을 제공하거나 익명화 처리해가지고 제공하겠다. 예. 이러면서 지금 그 이후로는 뭐 월성원전 사건도 마찬가지고 다 익명화 처리해가지고 제공을 하다 보니 예. 밖에서 그거를 이제 찾다 보니까 익명화 처리돼 있는 것 때문에 그 계좌 흐름이나 이게 김건희 씨 거다 아니다 이렇게 지금 오해가 있었어요. 섞였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또 이유가 되고는 있는데 왜냐면은 거기 국내임 측에서 그 거래 내역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잘못 섞였다. 잘못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는 다 공선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다라고까지도 지금 밝혔고 그 이후에 지금 검찰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이거 맞게 넣었다. 이렇게까지 반박은 나왔는데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 주가 조작 1당이 거래한 내용이 있고 김건희 씨가 직접 거래한 게 있는데 그거는 전화 주문을 했다. 그래요. 예.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전화 주문을 하는 주가 조작이 어딨냐. 사실 그거는 사실 사건에 좀 맞아떨어지는 얘기긴 해요. 전화 주문으로 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니까. 근데 검찰에서는 그걸 반박하면서 그 거래 내역도 여기 포함시킨 게 맞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이례적인 거래도 여기 왜 들어갔는지는 또 설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검찰에서 그게 맞다고 하면서 넣었으니까. 근데 왜 맞는지는 또 설명을 안 해요. 그래? 수사와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 딱 지금 계속 반박해서 검찰에서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뭐 이거 대선 뭐 끝날 때까지는 뭐 같은 입장이겠죠. 검찰에서는 전혀 이제 그 전에는 밝히지 않겠다라는 걸 굉장히 완곡하게 돌려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한 언론 그 보도를 보면 대형 증권사들은 주문 대리인 계좌일 경우에 실제 계좌 주인에게 매매 내역을 통보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던데.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은 확립이 돼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 당시에 알았냐 몰랐냐에 대한 정황 증거로 지금 언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때 2010년, 11년 뭐 요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도입이 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증권거래 계좌가 있는 그 회사 증권사에서 여기가 도입이 됐는지 그리고 그거에 의해 가지고 전달해서 알려줬는지 이게 나와야지 이제 이제 퍼즐이 맞는 건데 이거는 사실 파악하려고 하면 뭐 금방 되는 건데 쉽잖아요. 이것도 사실 제가 보기엔 검찰에서 이미 알고 있을 거거든요. 조사해서 당연히 들어갈 텐데 이거 역시도 취지진에서 확인해달라라고 하니까 앞에 그 입장이랑 똑같이 이거는 재판 진행 중이라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입장 이외엔 나온 게 없습니다. 확인이 어렵다는 건 뭐 당연히 뭐 다 이제 파악됐고 알고 있는 건데 그렇죠. 어떤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말해줄 수 없다는 거죠. 뭐 지금 상황에서는 대선 끝나면 말해줄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자령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